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점점 기세를 어, 기세가 꺾여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것은 유행성이 강하니까 개인위생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근대교회 이야기 7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803년 레겐스부르크 제국 대표자 주요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활약을 했던 그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폴레옹 치하의 독일 1814년 15년 빈회의에서 유럽의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1806년은 독일 역사의 세 가지 사건과 함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나폴레옹의 보호 아래 라인 연맹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 보호 아래 라인 연맹이 결성됐다는 것은 독일에서 독일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국가들 가운데서 16개 국가가 독일 제국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 황제 칭호를 받던 프란츠 2세, 이 프란츠 2세는 1804년 오스트리아 황제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독일 왕권을, 그러니까 로마 독일 황제의 그 지위를 이제는 포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의 형식이 종말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두 번째 항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이 1806년은 독일 역사의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나와 슈테트의 몰락을 통한 프로이센의 국가적인 붕괴가 이것으로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프로이센이 1806년 10월 9일에 프랑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이 전쟁이 시작한 5일 후에 독일의 예나와 아워슈테트에서 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전쟁의 결과로 1806년 7월 12일 나폴레옹이 바로 라인 연맹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독일 질서 그리고 유럽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라인 연맹은 독일의 16개 국가들이 탈퇴하고 프랑스의 황제 보호 아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인 연맹 결성의 이후에 프랑스의 영향이 독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 법전이 독일 안에 들어오게 되고 시민법의 모험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평등, 또 종교의 자유, 신조의 동등것, 또 신조의 중립적인 국가가 독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1794년 프로이센의 일반 주정부법이 생기게 됐는데, 이 주정부법은 계몽주의 정신 속에서 자연법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프로이센 붕괴 이후에 슈타인 남작과 하르텐베르크 이영주가 이로부터 혁명으로서 진행한 프로이센의 개혁이 준비가 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즉 신분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고, 농민의 개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세습 예속의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각 개인이 자신들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농민으로서 그 세습이 그들의 어떤 길을 막고 있었는데, 세습 예속이 폐지가 됩니다. 또 도시의 자치기구가 등장하고 행정의 개혁과 영업의 자유와 세제 개혁과 또 유대인들에게 시민의 동등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군대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새로운 휴머니즘 정신 속에서 빌헬름 폰 훔볼트의 교육 개혁이 등장합니다. 이 훔볼트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교육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1810년에 베를린 대학이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은 그 훔볼트의 이름을 따서 훔볼트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대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훔볼트는 좁은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보다는 다양한 학제 간의 교과 과정을 통해 자유로운 시민들을 교육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특히 인문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지식 추구야말로 교육의 참된 목표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훔볼트는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이 두 종류의 학교를 만들어서 또 학교 제도를 개혁했고, 오늘날 독일 근대의 교육의 기초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812년부터 김나지움 졸업장인 아비투어가 대학에 입학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됐습니다. 지금도 김나지움을 졸업했을 때 그 아비투어 시험을 보고 이 아비투어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이 나폴레옹 치하에 있게 됨으로써 1813년 14년에 나폴레옹에 대항한 독일의 해방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여기에 이제 중심 독일의 제국이 프로이센인데 1813년 2월 27일 프로이센은 러시아와 칼리슈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러시아와 함께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전포고 를 한 다음에 그 당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7세는 1813년 3월 17일 나의 국민들에게라는 연설에서 우리가 프로이센인으로 그리고 독일인으로 남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전쟁에 임해야 한다라는 독일 민족운동의 중요한 자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독일 해방 전쟁에서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에 파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질서를 새롭게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바로 1814년 15년의 비인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유럽의 새로운 정치 질서가 정통의 낡은 정신과 군주적인 국가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족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개혁의 힘이 여기에서는 밀려나게 되고요. 독일에서는 독일 연맹 또는 독일 연방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1815년에 세워져서 1866년까지 존속합니다. 이 독일 연맹 또는 연방은 34개의 국가와 브레멘, 프랑크푸르트 am 마인, 함부르크, 르베크 이 4개 도시로, 4개 도시는 자유도시였습니다. 4개 도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연방 내, 그러니까 독일 연방 내의 또는 독일 연맹 내 국가들의 독립과 신성 불가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연맹 안에서 독일 국가들 안에 신조들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이 여러 국가들 안에는 여러 교파들의 신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파, 또 한편으로는 개혁교회 그 칼빈주의자들, 또 한편으로는 가톨릭, 이런 여러 그 종파들이 이 국가들 간에 종교적인 신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1815년 이후 이제 유럽에는 복고주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복고주의 시대라는 것은 법률학자 할러의 작품 국가학의 복고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790년 이전의 상황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15년 9월 파리에서 신성동맹이 맺어지는데 그 동맹의 국가들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었습니다. 이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군주들은 복고주의에 종교적인 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예무부 장관의 이름을 딴 메테르니히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메테르니히 체제는 이 정치 지도자인 오스트리아 예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 이름이 로타르 벤체 폰 메테르니히인데 메테르니히 체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결국 이 복고주의로 가면서 무수히 많은 봉기를 일으킨 개혁의 힘을 후퇴시킵니다. 예를 들면 1830년 프랑스의 7월혁명. 이 프랑스의 7월혁명은 벨기에, 러시아적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몇몇 중부 독일 국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1848년, 49년 그 프랑스의 2월의 파리혁명은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또 이 프랑스 파리혁명은 1848년부터 52년의 거대한 유럽의 위기를 수반하게 됐는데 그것은 반동의 새로운 승리와 더불어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848년, 49년 또 스위스 그리고
프로이센 등의 독일 연방의 국가들 속에서 일어난 혁명에 대해서 이 복고주의는 이 개혁의 힘을 후퇴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교회 개혁이 어떻게 됐는지, 또 프로이센 연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인 교회 이해를 위한 노력과 교회 개혁에 대한 추구는 19세기를 독특하게 규정하는 교회사적인 주제입니다. 남작 슈타인 영주 하르텐베르크의 프로이센 개혁은 교회 개혁에도 역시 전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슐라에르마흐는 1808년 루터주의와 개혁주의 교회의 연합을 장로제적 회의체적인 제도와 예배 개혁 도입을 결합하는 헌법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원래 프로이센 루터교 국가였는데 프로이센의 선제후가 자신이 루터교 신앙을 이제 버리고 개혁교회 칼빈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은 당시 독일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그 루터파와 카톨릭파 사이에 그러한 종교전쟁 가운데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평화라는 그런 결과, 어떤 종교 루터파와 카톨릭파의 그 사이에 전쟁의 결과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평화가 이제 결말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군주의 종교에 따라서 국민의 종교가 따른다는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이센은 군주가 루터교에서 장로교로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장로교로 종교를 바꿔야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그 군주는 루터교로 남아 있었지만 또 그 군주의 신하들은 루터교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거의 다 루터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센은 루터파와 이 개혁교회파 사이에는 어떤 그 연합이 상당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군주는 쉽게 말하면 군주는 장로교 예배를 드리고 또 국민들은 루터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프로이센에서는 이제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의 95개 논제가 1517년 10월 30일에 이제 게시가 되는데, 그 종교개혁 300년을 기념하는 해인 1817년에 이 종교개혁 기념에 프로이센에서 이러한 개신교의 연합을 이루자라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왕이 주도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1817년 9월 27일 아직 종교개혁 기념일을 한 달 이상 앞두고 외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개신교 신조들의 일치를 위해 소집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스탄트가 루터파, 장로파, 이렇게 개혁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라고 장로교회로 하지만 그것은 개혁교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교회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난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배울 때에 그곳에서는
일단 낙스가 물론 칼빈주의자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의 그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했어요. 장로교회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데, 사실 이 장로교회라는 것은 칼빈주의 개혁파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개혁파나 또는 루터파나 우리가 하나의 신조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 개혁파나 루터파가 일치가 됩시다 하는 그런 왕의 소집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적극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슐라이르마흐를 중심으로 연합을 위한 추진력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의 주도 아래 종교개혁 기념 전야에, 그러니까 10월 30일에 종교개혁 기념은 31일이고 기념 전야에 성직자들의 공동 성만찬을 하자는 겁니다. 이 말은 루터파와 또 개혁파가 성만찬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그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만찬에서 같이 우리가 성만찬을 하자. 루터파들은 루터가 주장했던 그 떡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몸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성만찬에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 그 잔의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했는데, 칼빈은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그 임재가 그곳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성만찬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두 교회가 이제 공동으로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체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프로이센보다 약간 앞서서 나사우 공국에서는 두 개의 신조, 그러니까 장로교와 개혁교회와 또 루터교의 신조가 완전히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정적인 면에서 연합을 했고, 또 예배의식에서 또 연합을 하고, 전체 연합, 이것은 교리에 있어서도 그 일치를 나사우 공국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계속적인 예배의식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1820년 안할트 베른브루크에서, 1820년 21년엔 발덱 필몽트에서, 1822년 라인 헤센, 1827년 안할트 데사우 이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연합을 합의로 한 게 1818년 팔츠, 또 1821년 바덴 교회에서는 이제 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에서는 단지 하나의 행정연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에 의한 백서 도입은 제의의 개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1822년과 1829년 사이에 심각한 백서 논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목사들과 교회에서 여러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저항으로 결국 타협을 하게 됐는데,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형식과 함께 백서를 도입하자. 무조건 행정연합, 제2연합, 또 연합합의, 교리에서 이제 일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냈습니다. 왕의 백서와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는 것에 대한 저항은 슐레지엔, 강력한 국가적인 반대 조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백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들에 대한 그 저항했던 고 루터파의 그런 그러니까 아주 루터파의 전통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수천 명의 루터주의자들이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골에 남아있는 자들도 구루터교회와, 그러니까 루터교회 그 과거의 전통을 굳건히 지키는 그 루터교회와 구루터교회와 결합을 했습니다. 프로이센은 1841년부터 자유교회 조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백서와 연합에 대한 논쟁은 결국 왕으로 하여금 양보하도록 했습니다. 1834년 내각의 훈령은 신조들의 존속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루터교의 그러한 신조들을 양보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행정적이고 제의적인 연합은 단지 신조들의 차이가 더 이상 교회 분열적이지 않다는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연합에는 세 개의 다양한 교회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연합된 교회, 이 연합된 교회는 루터파와 개혁주의 교회가 연합합니다. 그래서 유니온 처치를 이루고 있고, 루터주의 교회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자신들이 개혁주의와 칼빈파랑 연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도 루터파와 연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통일된 연합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센은 세 개의 교회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프로이센 연합에 대한 반동으로 역시 각성 운동으로부터 발전한 루터주의적인 신조주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호를 힐의 목사 함스가 루터의 논제 개시 300주년 기념 연합에 대항하는 태제를 가지고서 제시했습니다. 클라우스 함스는 이제 다시 우리가 루터의 그러한 정신으로 돌아가고 또 루터의 종교개혁 300주년을 맞이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굳건히 지키자. 그래서 루터에 대한 용구를 새롭게 하자라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19세기 연합 노력을 위한 그 뿌리가 어디였을까? 그것은 경건주의와 계몽주의 시대의 신조들 대립의 후퇴와 교회들 사이의 일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러한 개신교 교파들 간의 어떤 연합의 그 뿌리는 이미 경건주의자들은 또 계몽주의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좀 에큐메니컬한 그런 그 초교파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고요. 또 계몽주의 시대의 지도자들, 특히 그 철학자들 가운데 라이프니츠는 더 나아가서 개신교 안에서의 그 연합이 아니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연합을 추구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성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연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독일에서는 종교전쟁이라는 끔찍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파 간의 끔찍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또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이러한 양상이 아주 극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일치를 해야 된다는 정신이 이때부터 태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헌법의 개혁입니다. 시대에 맞는 교회 헌법에 대한 노력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계몽주의적인 개혁을 자극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로부터 교회 독립입니다. 자, 루터 교회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결국 그 루터 교회는 국가에 존속되는 그런 교회 형태를 지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각 국가의 통치자가 루터 교회를 지배하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는 국가로부터 재정적으로도 독립하고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정신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1815년 이후 복고주의 시대, 독립된 헌법을 위한 자유주의적 개혁적인 세력들이 격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고주의 시대가 되면서 다시 1792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그런 시대에 새로운 독립된 교회 헌법, 이런 세력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이센 서부 지역인 라인란트와 베스트팔렌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1835년 라인 베스트팔렌 교회 제도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국가는 서부 독일 개신교 속에 안착된 장로제적인 회의체적인 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프로이센의 종교국 헌법, 즉 종교국가 총감독의 조직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고유한 교회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로이센 제국의 큰 틀에서 그 제국 안에 있는 나의 국가기관인 종교국 헌법은 인정을 해라. 너희 지역에서는 라인 베스트팔렌 교회 제도는 장로회적인 또 회의체적인 제도를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이센 제국의 종교국 헌법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교회의 어떤 그 제도에 있어서는 장로교적인 그런 제도를 일단은 라인 베스트팔렌에서는 인정을 하되, 실질적으로 교회 헌법과 그런 실질적인 교회의 그 근간에 있어서는 프로이센의 종교국 헌법을 국권이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1846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에 의해서 소집된 총회 이후에,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났는데 1848년의 혁명은 최초로 장로제적, 회의체적 교회 헌법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상황에 대한 바울교회, 1848년 혁명 당시 프랑크푸르트 국민교회가 열렸던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는 슈페너가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 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47조에 보면 모든 종교 공동체는 그들의 일을 자립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일반 국가법 아래에 종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와 국가 사이에 완전한 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좌절된 혁명 이후의 정치적 발전이 고유한 교회 헌법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지 교회와 국가의 행정적인 분리만이 개신교 최고관리위원회, 에오카라고 하는데, 에반겔리셔 오버 키르켄라트의 설립과 함께 1850년에 이루어집니다. 주교회 정부의 제안은
1873년 자유주의 정신 안에서 반포된 교회와 회의체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그 배경은 자유주의적인 문화성 장관 파이크와 비스마르크의 자유주의입니다. 교회의 자치는 그와 함께 1876년 만들어진 총회에 이르기까지 가능했습니다. 19세기 기간 동안 장로제적, 회의체적인 교회 헌법이 독일 개신교 전체에 관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세계관적인 대립이 교회 정당들의 형성에 있어서 교회적, 신학적 입장들과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적, 또 신조주의, 또 자유주의와 소위 중간계층 정당, 이러한 입장들로 나누게 됩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주교회 정부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개신교에서 사회 문제입니다. 전체 사회처럼 교회 역시 산업화를 통한 급진적인 관계 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도 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세기에 산업화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됐는데, 이러한 그 산업화의 그 변화가 교회에도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개인들이 무엇보다도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변화 더불어 과거에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평신도가 교회에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단에서 교회 사회적인 일에 비해 개신교는 적의 역사 때문에 교회의 책임적인 사회적인 일의 필연성에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왜? 가톨릭은 사실 사회적인 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은 수도회가 있었고, 또 시도에서 그들의 나름대로 사회 문제에 직접 관여해서 일을 했는데, 이 개신교, 특히 독일 루터교에서는 사회적인 일의 어떤 그 필연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했고, 또 국가가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통치의 영역 안에서 다 관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국가가 하게 됩니다. 또 국가가 교회를 재정적인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재정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사회 그 문제, 특히 사회 어떤 봉사와 구제 문제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루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닻을 내림을 알고자 했지만 종교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는 이런 사랑의 행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무, 이것은 세속 권위가 교회의 보호자로서 세속 권위의 책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30년 전쟁 이후에 특히 경건주의는 루터교회, 물론 루터교에서 일어난 그 운동입니다만 사회적인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슈페너는 목회를 할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서 구비론을 세워서 금핀자들을 도왔고, 할레에 있는 그 프랑케 기관은 내방 선교의 최초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레에서 프랑케가 많은 기관들을 세우고 그 기관에서 독일 내의 선교를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교육으로 또 한편으로는 사회봉사활동으로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교 활동이 있습니다. 각성운동으로부터 사회적 공공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활동들이 독일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코르트비츠는 1807년 베를린에 가난한 자를 위한 자발적인 사업기구를 세웠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동자 가정을 위한 자립의 가능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또 다양한 구호기관들이 설립이 됐는데 파이크는 고아들을 위해 바이마르에 루터호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유명한 그 성탄 노래 오 너 즐거운 성탄의 시를 지은 괴테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또 포에머스타인은 보쿰의 오버디크와 디셀도르프의 뒤셀타를 세움으로 이러한 구호 기관의 활동을 했습니다. 또 독일 그리스도교 사회단은 남부 독일의 수많은 구호 기관 설립을 기획을 했습니다. 또 지베킹은 함부르크에서 가난한 자와 환자를 돌보는 여성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독일 개신교 사회 문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한 힌리히 비헤른입니다. 비헤른은 독일 개신교 사회 사업의 가장 중요한 발휘자이고 조직가로 내방 선교 인내의 미시온의 사상의 창시자였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인물 요한 힌리히 비헤른과 내방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헤르는 신학적으로 슐라이르마허와 각성운동으로부터 출발하고 함부르크에서 그는 대도시의 사회적 공공을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833년 비헤르는 함부르크에서 광야의 집, 이제 자기가 세운 그 기관의 이름이 광야의 집, 라우에 하우스를 세웠는데 이는 가정을 대신해서 보호자가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젊은이들이 오갈 데 없잖아요. 근데 이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숙식도 하면서 또 가르쳤던 겁니다. 이 광야의 집의 지도자들은 보호기구에서 교육받은 형제들이었는데 이게 독일에서는 남성 디아코니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집 안내와 잡지 광야의 집에서 보내는 소식을 발행을 했습니다. 1848년 비텐베르크 교회 날에 비헤르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방 선교의 일을 선포하는 외에 개신교 선교의 적절한 과제로 세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독일 개신교 내방 선교 중앙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의 백서 독일 개신교 내방선교, 독일 민족에 대한 백서, 1849년에 발표된 건데, 이것은 신앙 없는 백성들의 그리스도교적 그리고 사회적 재성에 대한 그의 사상을 요약한 겁니다. 비헤른의 자극은 영국으로부터의 자극과 함께 독일의 많은 사회적 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도시선교, 또 고향의 집회소, 제수의 후생 사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헤른의 내방선교의 사상은 가정, 교회, 국가의 제도 안에 통합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국가를 또 그리스도교적인 사회 제도를 희망을 했습니다. 비헤르는 교회, 민족, 국가가 상호 연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1848년 독일의 좌절된 혁명 이후에 그는 프로이센의 보수주의자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사회적 붕괴의 두려움과 그리스도교 국가에 대한 희망은 이 연대의 근거였습니다. 비헤른의 개혁 자극은 사회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도 열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노조운동처럼 이런 그리스도교의 사회운동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것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비헬은 외에 내방 선교에서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리드너는 1836년 카이저스 베어트의 첫 개신교 여성 디아콘 모원 디아코니센 무터하우스를 세웠습니다. 또 빌리름 레헤는 1854년 바이른에 있는 노엔 데텔스 아우의 여성 디아콘 양성소를 세웠습니다. 레헤는 내방 선교를 기구의 토대 위에 세운 비헤른과는 달리, 그러니까 비헤른은 어떤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내방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하고 거기서 했는데, 레헤는 모든 사회적 활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헤른과 레헤의 교회 간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델슈빙은 1872년 후에 빌르펠트의 가장 유명한 그 사랑의 도시 베텔을 세웠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연약자와 환자에 대한 공동의 일을 했고, 노동자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 형태의 건축 등이 그가 제시하는 길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이 베텔에는 이러한 보델슈빙이 세운 그 사랑의 도시가 남아 있고요. 또 독일 남쪽의 노엔 데텔스아우는 레헤가 세운 여성 디아콘 무터하우스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 전통을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엔 데텔스 아우는 독일에서 디아콘 그 운동, 그 디아콘 활동에 매우 중요한 마을이 됐고요. 또 보델슈빙의 이 배들도 마찬가지로 디아콘 활동에 매우 중요한 그 활동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런 그 내방 선교의 운동,
또 국내 선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교 운동이 결국은 교회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 봉사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독일 내에 매우 큰 사회봉사 기관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늦었지만 연합하는 이러한 사회를 좀 변화시켜보는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노엔테틀스 아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노엔테틀스 아우에 있었던 그 무터하우스 또 디아코니 베르크 그 사회봉사기구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그곳에서 체험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노엔테텔스 아우는 약 지금은 좀 많이 커졌을 겁니다. 제가 벌써 떠난 지가 25년이 됐거든요. 그 25년 전에 보면 약 8,000명의 인구인데, 이 디아코니 베르크에서 일하는 분들이 4,000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독일의 그 사회사업이라는 것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케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병원, 또 유치원, 학교, 우리가 말하는 그 중고등학교, 그리고 이러한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직업학교,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마을 안에 완전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로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초원을 이루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 노엔테텔사우와 베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데 투자를 좀 그만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에 가면 자신들의 신앙이 있었을 때 지었던 모든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관광지 역할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지 벽돌 쌓는 건축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마다 벽돌 쌓는 건축자가 되게 정말 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힘도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대형 교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흩어진 예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 다 성전을 갖고 계세요. 이제는 성도들 각 사람이 뭐가 되냐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헤롯이 세운 이 성전, 그것을 향해서 선언하시. 성전을 허물지라.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로마의 베드로 성당처럼 짓지 않으려면 짓는데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 로마의 베드로 성당 지금 이런 전염병이 오니까 관광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베드로 성당에 오는 관광객만으로도 수입이 엄청납니다. 차라리 후대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를 지어서 후손들이 좀 관광 수입이라도 받으면 이바지하는 거죠. 그런데 콘크리트 철근 건물 지어봤자 500년 가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 교회가 건물과 땅에 투자했던 그 돈을 정말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일을 했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교회는 보이는 그 예배당,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다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다 돌아가시면 그 다음 누가 이어갑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노쇠하는, 제가 1980년대 독일에 가서 또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유럽의 교회를 다니면서 유럽의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그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오늘 20세기에 한국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베를린 레이가 19세기에 세워놨던 이 내방성교, 그게 21세기에서도 기대로 존속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사회운동의 역사입니다. 산업화의 과정, 산업 노동자의 비참한 속에서 생기는 사회 문제는 폭발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산업화에서 산업 노동자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그 계급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사회 계층이 생기게 됐고, 여기서 사회 문제가 등장하게 됐고, 또 이러한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혁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그리스도교적인 공장을 시도를 했고요. 즉 공장인데 정말 그 공장을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공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또 후보는 조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도트는 사회주의와 그리스도교의 필연적인 결합을 암시를 했습니다. 슈테크는 1847년 이후 베를린의 보수적인 공정 설교가였고, 교회와 노동자층의 깊은 간격을 정당 창설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교회와 국가를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아이스켈러 모임 후에 그는 그리스도교 사회노동당 크리스트liche Soziale Arbeiterpartei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을 만들었는데 노동자들에게서는 어떤 성공도 거두지 못했고 기껏해야 소시민층에 약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슈테이커의 또 하나의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셈족주의를 표방한 겁니다. 이 반셈족주의라는 뭐냐면 반유대주의였습니다. 슈테이커는 1890년 개신교 사회의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는 신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의 중요한 포럼이었는데 여기에 유명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교의학자, 신학자인 아돌프 폰 하르낙 등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 교양층에 그리스도교적 사회적인 사상을 전달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비판과 교회적인 정당 논쟁이 이 단체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슈테이커와 나우만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슈테이커가 이 개신교 사회의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 나우만은 처음에는 목사였고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 그리스도교 사회운동에 아주 작은 영향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산업사회 사회적 공공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다. 예수의 정신 안에 있는 프란치스파의 정서뿐만이 아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 안에 있는 프란치스파의 정서는 뭐냐면 여러분 중세의 수도 운동으로서 특히 그 탁발 수도의 운동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프란치스파의 그러한 수도 운동입니다. 이 프란치스는 실제로 사회의 아주 약한 자들에게 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정신, 예수 안에 있는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정신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어떤 감정에서 종교적인 행위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산업사회 문제인 사회적 공공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나우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사회운동은 나우만의 지도 아래 그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아 민족사회운동 속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896년 민족사회연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잡지 이름이 도움 디 힐페라는 잡지입니다. 나우만의 교회 공무에서 나와서 정치로의 길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그것은 그가 루터의 두 왕국론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에 대한 정치와 경제의 고유한 법칙성인데 사실 이제 루터는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나 두 왕국을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잘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많은 자극은 나우만과 그의 주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교 사회운동으로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등장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쿠터와 레온하르트 라가츠가 종교사회 운동을 결성합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독일의 그리스도교 사회 운동과는 차이가 납니다. 1924년 독일 종교사회주의자 연구 모임이 결성이 됩니다. 19세기 개신교의 사회적인 일은 여전히 하나의 시민적인 일로 남았습니다. 산업 노동자층에서는 거의 통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개신교 사회 운동의 그 한계는 뭐냐면, 그러한 시민들이 앞장서서 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산업 현장에 있는 그 사회적인 약자 계층인 산업 노동자층에서는 어떤 호응도 그렇게 없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통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상징적인 사회 참여는 그들의 공개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뿐 아니라 개신교 주정부 교회 사회적인 일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19세기의 어떤 발의에 의해서 살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그 한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 주정부 교회의 사회적인 일은 계속해서 그 19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봉사, 디아코니, 그리고 자선적인 활동 속에서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고유한 교회의 과제로서 오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신교 사회운동의 역사가 결국 독일에서는 이제는 그 지역교회에서, 루터교 지역교회에서 이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디아코니, 봉사, 또 자선활동, 이 모든 것이 독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독일을 넘어서 이것은 교회의 고유한 과제로서 오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회 속의 그 교회 상황을 주로 이제 개신교를 통해서 개신교 중심으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문제는 제가 이 클래스에 내겠습니다. 논술형으로 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셔서 성실하게 시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치신 다음에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는 5월, 그러니까 우리가 6일이 이제 시험이 되겠고요. 5월 13일까지 여러분들이 저의 이메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 것들은 채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셔서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공지사항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다음 주는 수업 대신 시험을 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
주 안에서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